캠벨 생명과학 제2장 원자와 분자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아주 작은 세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의 단백질과 DNA도 결국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계속 작게 나누면 결국 원자라는 수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같은 원자 몇 종류를 가지고 어떻게 물, 단백질, DNA처럼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캠벨 생명과학 제2장은 이 질문을 따라가며 원자와 분자의 기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본문 1. 원소와 화합물. 먼저 용어 두 개부터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원소를 화학 반응으로 더 단순한 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설명합니다. 탄소, 산소, 수소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서로 다른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면 화합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과 염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트륨은 금속이고 염소는 독성이 있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둘이 결합하면 우리가 먹는 염화나트륨, 소금이 됩니다. 구성하는 원소의 성질만 알아서는 화합물의 성질을 그대로 예측하기 어렵고 결합하면서 새로운 성질이 나타납니다. 본문 2. 그렇다면 생명체는 어떤 원소를 많이 사용할까요? 교재의 표를 보면 사람 몸의 대부분은 몇 가지 원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칼슘, 인, 칼륨, 황 같은 원소도 필요합니다. 아주 적은 양만 필요한 원소도 있습니다. 이런 원소를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양이 적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소는 아주 적은 양만 필요하지만 없으면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 이해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은 많은 종류의 원소를 사용하지만 사용량은 원소마다 크게 다르다. 본문 3. 이제 원자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자는 크게 세 종류의 입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핵에 있고 전자는 그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탄소를 탄소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재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은 양성자의 수라고 합니다. 이 수를 원자번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는 양성자가 6개입니다. 양성자가 7개가 되면 더 이상 탄소가 아니라 질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 봤습니다. 양성자 수가 달라지면 원소의 정체도 달라진다. 본문 4. 그런데 같은 원소라고 해서 모든 원자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10이와 탄소 14는 둘 다 양성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둘 다 탄소입니다. 하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구분 하나만 해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원소의 정체는 양성자가 결정하고 동위원소 사이의 차이는 중성자 수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동위원소는 불안정해서 시간에 따라 붕괴합니다.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는 연대 측정이나 의학적 추적에도 활용됩니다. 교재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화석이나 생물학적 과정을 연구하는 사례도 소개됩니다. 본문 5. 그런데 원자가 다른 원자와 어떻게 결합할지를 생각하려면 이번에는 전자를 봐야 합니다. 교재에서는 전자가 서로 다른 전자 껍질에 분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전자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른 원자와 결합할 때 직접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연결하면 양성자는 원소의 정체와 연결되고 원자가 전자는 화학적 성질과 깊게 연결됩니다. 본문 6. 전자 껍질 그림을 처음 보면 전자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림만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교재에서는 전자의 위치를 그렇게 고정된 궤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비탈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양자역학까지 들어가기보다 전자는 정확한 길을 따라 도는 작은 공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발견될 확률로 표현한다 정도로 이해해두면 뒷부분의 화학 결합을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본문 7. 이제 2장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자들은 왜 서로 결합할까요? 교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원자의 화학적 행동은 바깥 전자 껍질의 상태와 깊게 연결됩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안정한 상태에 가까워지도록 원자들은 전자를 공유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결합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전자를 공유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8. 두 원자가 전자 한 쌍을 공유하면 교재에서는 이를 공유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소 분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 하나에는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두 수소가 전자 한 쌍을 공유하면 H2라는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공유하는 전자 쌍이 하나면 단일결합, 두 쌍이면 이중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자가 만들 수 있는 결합의 수는 원자가 전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탄소를 공부할 때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탄소가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생명체의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9. 그런데 전자를 공유한다고 해서 항상 정확히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을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면 전자쌍을 비교적 비슷하게 공유합니다. 이를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쪽이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면 전자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것이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물 분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산소 쪽에는 부분적인 음전하, 수소 쪽에는 부분적인 양전하가 나타납니다. 완전한 이온은 아니지만 분자 안에 전하의 치우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물의 성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본문 10. 이번에는 전자를 공유하지 않고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전하를 띤 입자가 됩니다. 이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띠면 양이온,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띠면 음이온입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고 염소가 그 전자를 받으면 Na+와 Cl-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반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인력을 이온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온 화합물은 개별 분자라기보다 반복적인 결정 구조를 형성합니다. 본문 11. 여기까지 보면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처럼 강한 결합이 가장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호작용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극성을 가진 분자 사이에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나하나는 공유 결합보다 약하지만 많은 수가 동시에 형성되면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발수 인력입니다. 전자 분포가 순간적으로 달라지면서 가까이 있는 원자 사이에 약한 인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명체의 구조는 강한 결합 몇 개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약한 상호작용까지 함께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12. 이제 화학결합을 생명현상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분자는 특정한 산처럼 모양을 갖습니다. 교재에서는 이 분자의 모양이 기능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체 분자들은 서로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맞아야 제대로 결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재에는 몰핀과 엔돌핀의 예가 나옵니다. 두 분자는 완전히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일부 형태가 비슷해 같은데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물학에서 분자의 구조를 볼 때는 어떻게 생겼지에서 끝내기보다 이 모양이 어떤 기능을 가능하게 할까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3. 여기까지 흐름을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소의 종류는 양성자 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자가 다른 원자와 어떻게 반응할지는 특히 원자가 전자가 중요했습니다. 원자들은 전자를 공유하거나 주고받으며 화학 결합을 만들고 그 결합 방식에 따라 분자의 구조와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분자의 모양이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자들이 실제로 변하는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14. 교재에서는 화학 반응을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이 재배열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도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원자들의 결합 관계가 달라집니다. 반응 전 물질을 반응물, 반응 뒤 만들어지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반응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함께 일어날 수 있고 두 방향의 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화학 평형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평형이라는 말을 반응이 멈췄다 라고 이해하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양쪽 반응이 계속 일어나지만 속도가 같아져 전체적인 농도가 일정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본문 15.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몇 종류의 원자가 어떻게 서로 다른 생명의 분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교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은 원자의 종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성자 수는 원소의 정체를 결정하고 전자 배치는 원자의 화학적 성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원자들은 전자를 공유하거나 주고받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분자의 모형과 전하 분포가 다른 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바꿉니다. 저는 이 장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편했습니다. 생명의 복잡함은 원자의 종류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배열되는가에서 시작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원리 가운데에서도 생명체에서 특히 중요한 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